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티닙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도 승인을 받았고 존슨앤존슨으로부터 이제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유한양행의 수익성을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 보고.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을사년을 맞아서 저희 첫 번째로 모신 게스트는요,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정말 유망한 전망을 소개해 주시는 IM증권의 장민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제 작년에 그 명실상부 가장 잘 나갔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제약 바이오잖아요. 네. 알테오젠이라는 스타 종목도 탄생을 했고, 근데 사실 4분기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면치를 못했는데 12월에 마지막 거래일 날, 2024년 12월 30일 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급등하는 현상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으니까 제약바이오가 2025년에 다시 주도 섹터로서 자리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한 의문증들을 좀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오늘 장민환 연구위원님 특별히 모셨고요. 일단 저희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처음 오신 만큼 좀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M증권에서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장민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저희 2025년 이제 전망이랑 그 다음에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 이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분위기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25년도에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직은 이제 1월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전망을 정확하게 하기는 이제 다소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산업들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여전히 성장을 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경쟁력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뭐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서 점유율이 떨어지는 걸 걱정해야 되는 산업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대감은 2024년에 이어서 25년도에도 유효할 것 같고요. 일단 25년도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1월에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하셨던 이제 JPM, 저희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 있는 이벤트 중에서 가장 이제 큰 이벤트이죠. 거기서 관련된 모멘텀들이 이제 좀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JPM에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서 보는 거는 JPM 전후로 빅파마에서 이제 바이오텍들의 인수합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빅파마가 2030년까지 특허 만료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약 1,0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의약품의 매출이 줄어들 건데 그거를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채워야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이오텍들 많이 찾아다닐 거다. 이제 요런 게 이제 투자 포인트로 유효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바이오텍과 유사한 사업 모델, 그러니까 빅파마를 대상으로 물질을 팔거나 아니면은 플랫폼을 파는 이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유효한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셀온이 될까요?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 결과를 바탕으로 조금 더 추가 동력이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셀론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에 이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게 실제 현실이 됐을 때, 그러니까 실현이 됐을 때의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걸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JPM에서 빅파마가 어떤 얘기를 할 건지, 그 다음에 JPM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셀온이 나올 걸로 보지는 않고요. JPM을 시작으로 이제 3월에 있는 뭐 아스코나 이제 AACR과 같은 학회들, 3월과 4월에 이제 쭉 있는 아스코나 AACR과 같은 학회들까지도 그 모멘텀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12월 30일에 좀 대거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급등했던 건 단순 수급 플레이예요? JPM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수급 플레이 라고 이제 명확하게 볼 만한 증거를 찾진 못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많이 빠져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섹터가
2024년 10월 한 셋째 주를 고점으로 이제 쭉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대비해서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나 이제 2024년도는 이제 저물었고, 이제 2025년도에 새로운 모멘텀과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들을 네. 보면서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일에 주가 급등이 나타났던 것보다 이제 앞으로 있는 이벤트들에 좀 더 많은 이제 주목을 하시면서 투자하심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뭐 임상 데이터 발표라든지 개별 종목들의 이슈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사실 그 작년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라가기 시작했던 시기를 보면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는 그 기대감과 굉장히 맞물립니다. 작년 하반기에 뭐 8월, 7월 이 정도였고, 근데 올해는 좀 전망이 좀 바뀌었어요. 점도표를 네, 보면 맞습니다. 인하 속도가 둔화될 거다 이런 말도 있고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죠. 환율도 많이 올랐고 일단 미국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네. 좀 간밤에 급등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제약바이오가 악영향을 받을 건 없나요? 우선 저희가 이제 금리랑 이제 바이오의 관계를 되게 많이 보시는데 네. 그게 우선 저희가 이제 주식을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계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상관관계는 아주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희 금리와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전후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팬데믹 후에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후로부터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 근데 이제 거기에 트럼프가 당선이 유력해지고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의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금 10년물 국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는 10년물 국채는 저희 섹터에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제 팬데믹 전에를 보면요. 완전히 이제 금리와 바이오가 완전히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냐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는 미래의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수익을 땡겨와서 지금의 가치로 할인을 하는데 이제 10년물 국채와 같은 이제 무위험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할인율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래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미래 가치를 현재로 땡겨왔을 때는 낮아진 건 맞는데요. 나중에 그 파이프라인이 벌 수 있는 돈이나 아니면은 시장의 규모 자체가 작아진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대로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금리가 높아지면은 PE 레이쇼가 더 낮아지는 거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은 PE 레이쇼가 높아지니까 고평가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팬데믹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왔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저희의 수익률을 이렇게 눌러왔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전까지는 막 완전히 역의 상관관계를 또 보인 건 아니기 때문에 2025년도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고 그게 이제 우리 섹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횟수가 좀 줄어들거나 그 폭이 줄어들면 PE 레이쇼가 낮아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평가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매수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도 돼요? 매수해야 된다. 싸다 이렇게 접근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팬데믹 이전의 움직임이 약간 그랬었어요. 성장주에 대해서. 근데 뭐 팬데믹 이후에 이제 유동성이 워낙 커졌다 보니까 이제 그게 완전히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긴 했는데요. 2025년도에 그게 딱 그렇게 바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XBI나 이제 우리 제약바이오 지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줄어든 거에 대한 우려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트럼프 정책들이 완벽하게 이제 저희 시장에 이제 시장에 각인이 되면서
점차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기업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미는지, 네. 요걸 좀 더 포커싱하자라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자, 작년에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스타 종목들이 몇 개 탄생을 했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군에 진입한 1등 자리에 진입한 알테오젠부터 뭐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이들 기업들의 그 특징을 좀 살펴보면 알테오젠은 일단 그 라이센스 아웃을 성공을 했죠. 독점 계약으로 성공을 했고, 리가켄바이오도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데이터 발표 계획도 올해 줄줄이 있고, 리가켄바이오 말고 또 유한양행 작년에 랭라자 FDA 승인 받으면서 엄청난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사실 작년에 좀 상승폭이 컸잖아요. 네. 많이 눌렸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다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좀 이 기업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야 2025년도에 좀 투자 전략을 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사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승인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던 이벤트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자체로 만든 항암 신약을 글로벌 빅파마에 라이센싱 아웃을 했고, 이제 그게 항암 시장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비소세포 폐암에서 퍼스트라인 치료제로 승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희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굉장히 큰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있었고요. 실제로 승인이 된 다음에도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좀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신약이 이제 출시가 된 다음에 피크 세일즈,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하는 뭐 조단위 매출이나 아니면 블록버스터 스테터스에 올라갈 때까지는 램프업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 실제로 로열티를 많은 이제 금액을 수취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등세가 이제 다소 이제 레포트를 쓰기에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을 좀 작용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반기부터 이제 많은 조정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고, 그리고 많은 이제 레포트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새로운 투자 포인트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주가 드라이버는 내수 시장에서의 실적 개선이나 이제 이런 것보다는 여전히 R&D 모멘텀이랑 이제 레이저 티닙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레이저 티닙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도 승인을 받았고, 출시가 되면 이제 마일스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이외에도 일본과 중국에서 계속 출시가 되면은 존슨앤존슨으로부터 이제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유한양행의 수익성을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 보고, 이제 그런 이벤트들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마켓쉐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넌스몰 셀 런 캔서에서는 퍼스트라인으로 이미 타그리소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후발주자로서 그 마켓쉐어를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버럴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생존율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작년 연말에 발표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생존율이 좀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면서 올해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살펴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타그리소 대비 이제 얼마나 연장을 했을 때 마켓쉐어를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추정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 그러니까 마일스톤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오버럴 서바이벌 데이터 나오는 것에 주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생존율이 일단 타그리서보다 높게 나오면 레이저 티닙의 마켓쉐어를 뺏어올 수 있다라는 게 보장된 거예요. 보장됐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지금 마켓쉐어를 타그리소가 선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거를 후발주자라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처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타그리소보다 오버럴 서바이벌을 늘렸고, 그다음에 지금 타그리소는 그 케모, 그러니까 화학항암제랑 병용을 해가지고 생존율을 더 높인 데이터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레이저 티닙 아미반타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케모테라피를 쓰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퍼스트라인 옵션이 세 가지죠. 그러니까 타그리소 단독, 타그리소 케모 병용, 그리고 레이저 티닙 아미반타면 병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미반타면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에는 케모테라피를 쓰지 않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오버럴 서바이벌까지 더 연장을 시킨다면 의사 입장에서 환자가 왔을 때 이 선택지를 좀 더
공격적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마켓 쉐어도 증가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유한양행은 일단 마일스톤만으로는 좀 배가 부르지 않고 이게 빨리 마켓쉐어를 높여서 매출이 좀 빨리빨리 좀 찍혀야 이제 유한양행도 더 로열티를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유한양행의 이제 R&D 모멘텀이요, 레이저 티닙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주가 드라이버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단연 레이저 티닙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뭐 GI 이노베이션에서 도입을 했던 알러지 치료제가 임상 이제 원비상, 그러니까 반복 투여 임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 발표도 연내에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이제 기반으로 사실 저희가 글로벌 빅파마가 어떤 치료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보면은 단연 이제 항암 치료제가 제일 많은데,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알러지 치료제와 같은 면역 질환 쪽도 빅파마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새로운 라이센싱 아웃, 그러니까 레이저 티닙에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답습을 할 수 있는,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알러지 치료제에 지속적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ABL 바이오랑 같이 개발을 했던 허투 후원비비 이중항체나 아니면 이제 베링거 인게라임의 라이센싱을 아웃을 했던 메시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임상 진척이 되면서 R&D 모멘텀은 연내에도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네, 어떤 기업이 유명한지는 조금 더 뒤에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고, 지금 유한양행 하나만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알테오젠에 대한 설명도 좀 궁금한데,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종목을 들고 계십니다. 키트로다 탑라인에 대한 데이터 발표가 이제 곧 나오고요. 알테오젠에 대한 그 앞으로의 향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주가 추이가 정말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작년에 이제 거의 대표 이제 종목이었는데요. 사실 이게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펀더멘털이 이제 가격 상승을 이끌었는데, 주가가 이제 계속 좋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가격이 펀더멘털을 앞지르는 단계에 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은 이 기업은 계속 주가 추이가 계속 좋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모두가 아시는 특허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특허와 관련된 얘기는 제약바이오의 R&D를 하는 기업이라면은 누구나 갖는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알테오젠이 특허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특허 포트폴리오가 부실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요. 그쵸. 그냥 R&D를 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가고, 그게 이제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러한 리스크가 간단한 리스크가 발생을 하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저는 이제 내년에 주가 상승을 이제 예전 수준 그리고 고점 이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장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는 이벤트 이외에 새로운 이벤트들이 좀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JPM에서 뭐 머크가 그러니까 저희 파트너사인 머크가 키트루다 SC에 대한 커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저희가 이런 뭐 에너투나 그 다음에 키트루다와 같은 라이센싱 아웃을 했던 트랙 레코드를 바탕으로 새로운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이제 이러한 좀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지 않았던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을 때 예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있는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뭐 BLA 신청이라든지 아니면은 에너투 임상 1상 진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품목 이제 계약을 맺었던 것들이
것들 중에서 이제 품목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기업명도 발표를 하고 이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SC를 개발을 할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사실 전고점까지 올리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수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뭐 펀더멘털리 튼튼한 기업은 맞고요. 그러한 이벤트들이 이제 상반기에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JPM도 있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이제 BLA 신청이랑 그 다음에 임상 진입과 같은 이벤트들이 발생할 거다라고 이제 업체에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주목해 보심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제 작년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작년에 이제 또 비만 치료제 섹터도 굉장히 핫했습니다. 이제 국내에 위고비도 들어왔고요. 사실 비만 치료제 기업이 실적이 나지 않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한미약품도 이제 임상 일상이고, 가장 주목도 높았던 쪽이 이제 펩트론, 인벤티즈랩, D&D 파마텍 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2025년도에 비만 치료제 키워드가 경구용, 네. 투약 횟수를 줄이는 것, 뭐 이런 거던데 네. 이쪽 긍정적입니까? 우선 사실 비만 치료제를 작년에 조금 보수적으로 봤던 이유는요. 네. 글로벌리 이제 모두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해결하려는 숙제랑 해결하는 방법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해결하려는 숙제는 어떻게 하면 효능을 조금 더 올려볼까? 그리고 부작용은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그리고 편의성 개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포인트로 잡고 글로벌 비만 치료제 개발사들이 모두가 경쟁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해결하는 방안은 일단 대표적으로 GLP-1 중심의 인크레틴 호르몬을 기반으로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 다음에 이제 경구용 개발, 아니면은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도입을 해가지고 뭐 일주일짜리를 한 달로 늘리고 3개월로 늘리고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을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추려면요. 그러니까 모두 해결하려는 과제가 동일하고 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면 가장 빨리 하는 기업이 가장 경쟁력이 높은 기업이 될 거거든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미약품도 이제 임상 일상에 들어가 있는 거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미 뭐 아시는 엘라이 릴리와 같은 이제 대표 기업은 저분자 화합물 경구용 올포글리프론이라는 약물이 임상 3상 결과가 올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빠르면 2026년도에 상업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업체들은 상당히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2025년도에 들어서 비만 치료제 업체들 그럼 어떤 종목들에 주목을 할까라는 네. 이제 질문을 주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빨리 임상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가장 빨리 임상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괜찮은 기업이 이제 D&D 파마텍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파트너사인 메세라가 지금 미국의 대표 이제 VC, 그러니까 헬스케어 VC 중에 굉장히 큰 이제 VC들로부터 자금 조달을 많이 했고요. 작년에 이제 2억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을 했고, 그다음 하반기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통해서 자금력을 많이 확보를 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업이 임상 타임라인을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다 가져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타임라인을 단축을 하고 그러면은 상업화나 아니면 나중에 빅파마에 이제 팔거나 아니면은 이제 매각을 했을 때 D&D 파마텍도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D&D 파마텍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돈이 문제네요. 뭐든지 잘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런 자금 조달을 작년에 좀 많이 이뤄놓은 D&D 파마텍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시간을 이제 끌어왔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네, 그러니까 D&D 파마텍의 파트너사가 메세라가. 미국에서 이제 큰 자금력을 바탕으로 그런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네네. 임상을 어그레시브하게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임상 시작한 것도 아니고. 지금 경구용 임상 이제 진행 흡수율 중. 결과가 올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2025년도 상반기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멘텀도 있고 하니까 좀 주목해서 봐도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비만 치료제는 특히나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섹터인데, 네, 잘 한번 선정을 해주셨고요. 생물보안법 이야기도 해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포함해서 뭐 바이넥스, 에스티팜, 셀트리온 같은 뭐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 굉장히 CDMO 테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연내 통과 작년에 2024년 연내 통과를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무조건 된다라고 알고 계셔서 그 실망감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이 생물보안법 통과가 되지 않았더라도 2025년도에는 CDMO 쪽 주목을 해봐야겠습니까? 우선 생물보안법이 작년에 이제 통과가 안 된 이유는요. 미국의 입법 과정은 굉장히 긴 호흡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의 합의도 필요하고요. 상원과 하원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도 필요해요. 지금 공화당이 이제 상원과 하원을 모두 차지를 했다고 해서 공화당 마음대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상원과 하원의 이제 지속적인 합의가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생물보안법이 8년의 유예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으로부터 이제 8년이니까 2032년까지의 유예 기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텍 입장에서는 기존의 계약을 막 급하게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상황을 이제 간접적으로 들어보면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이외에 수주를 돌리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연내 입법화가 안 됐다 하더라도 생물보안법의 입법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존재하는 한 중국을 벗어나가지고 이러한 밸류체인 안에서 생산을 다른 곳에 맡기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테마를 타서 우리가 그럼 CDMO 업체들 모두가 수혜를 볼 것이냐? 그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CDMO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트랙 레코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제품을 성공적으로 생산을 해서 정확한 기간 내에 납기를 했는지 네.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리 트랙 레코드를 가장 잘 쌓고 있는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저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목을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 추이도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게 단연 이제 이런 생물보안법 때문에 그 테마를 타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펀더멘털리도 굉장히 큰 개선을 이뤘고 그 다음에 가동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올라오면서 실적도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2025년도는 2024년도만큼의 성장률이 나오진 않더라도 계속 두 자릿수 이상 탑라인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공장을 새로 짓는 이제 투자가 계속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CDMO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량 수주가 2024년도에 되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기반으로 지금 5공장 이외에도 6공장이나 7공장, 8공장까지도 계속 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한다면은 이 기업이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시장에 알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기업의 펀더멘탈과 그다음에 주가 측면에서도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생물보안법을 떠나서라도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그 튼튼함, 펀더멘탈도 굉장히 튼튼하고 앞으로 공장도 추가 공장 뭐 증설 같은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작년 같진 않더라도 계속 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라는 조언해 주셨고요.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가장 기대되는 이슈가 정책이 이제 M&A 활성화랑 약가 인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기업들에 어떤 수혜를 좀 줄 수 있습니까? 우선 지금 미국의 헬스케어,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처방의약품 시장의 한 40%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게 이제 환자 수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값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레베뉴를 P 곱하기 Q로 나타냈을 때 P가 높아서 그런 건데요. 이거를 이제 약가 인하를 통해서 좀 규제를 하려는 것이
모든 정부의 숙제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이든 정부도 IRA 법안이나 이제 이런 걸로 조금 컨트롤하려고 그랬던 거고, 트럼프 정부도 이제 이거를 컨트롤하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화당의 기조 자체는요, 민주당하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프라이스 컨트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약가를 직접적으로 깎는 것보다는 경쟁을 통해서 이제 시장 경쟁을 통해서 약가가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바이오시밀러의 침투율이나 시장 자체가 증가를 이제 하는 거를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커지는 거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 경쟁은 치열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커지는데 경쟁은 그 커지는 시장을 이제 더 수혜를 보기 위해서 많은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진입을 할 것이고, 그러려면은 원가 경쟁력이나 아니면은 납품을 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급 안정성을 갖춘 업체들이 조금 경쟁력을 가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셀트리온도 작년에는 이제 주가가 이제 좀 박스권에 갇혀 있고 네. 큰 폭으로 상승을 못 했잖아요. 근데 이제 2025년도에는 조금 기대를 해도 괜찮은 상황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블록버스터 바이오 시밀러들이 특허 만료가 올해부터 33년까지 줄줄이 이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아일리아가 있더라고요. 네. 그쪽에서 또 셀트리온이 수혜를 받아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아일리아 같은, 그러니까 그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 내년 이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올해죠. 이제 올해나 내년까지 출시될 수 있는 품목만 거의 5개 정도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출시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일리아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아일리아 이외에도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품목들이 특허가 만료가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신제품 출시의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다. 아일리아 이외에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아일리아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스텔라라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이제 요거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휴미라에 되게 주목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휴미라가 아주 기대한 것만큼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그거는 단연 이제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바이오시밀러 개발하는 업체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미국의 그 굉장히 복잡한 의약품 유통 PBM이랑 이제 보험사의 이해관계, 그 다음에 그거를 납품을 하는 바이오시밀러 업체들, 이제 요런 업체들과의 관계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건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PBM 규제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PBM이 규제가 되면은 이런 이제 메디케어 D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방의약품 쪽에서 휴미라의 마켓쉐어,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의 마켓쉐어도 좀 올라올 수 있을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대형 품목인 스텔라라도 내년 이제 2월, 이제 올해죠. 올해 상반기에 출시가 될 건데, 좀 마켓쉐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걸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PBM을 네.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 그게 혹시 이제 국내 기업들에 타격이 오는 게 아니냐, 일부러 그 자금에 대한 이슈를 이제 우리 기업들에게 떠넘길 수도 있다, 네네. 약간 이런 리스크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투명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 정부가 하려는 거는 PBM이 지금 뭐 제약사로부터도 리베이트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베이트 일부를 본인이 이제 그 가지고 나머지는 또 보험사에 넘겨주고 이제 이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문제는 보험사랑 이제 PBM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스페셜티 파마시라고 하는 의약품을 이제 환자한테 건네주는 약국까지도 모두 수직 계열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투명성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도가 높아지고 환자를 위해서 결국에는 보험사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환자한테 가장 좋은 거를 좋은 품목이나 제품이 마켓쉐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약사보다도 PBM이나 보험사의 수익성에 가장 기여를 하는 품목이 마켓쉐어를 가장 많이 유지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 의료 정책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투명성 제고를 통해서 조금
완화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우려되는 상황은 이게 정책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전망을 정확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거기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수익성의 증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PBM의 수익성이 투명성 제고나 이제 이런 정책적인 것 때문에 줄어들게 되면은 PBM 입장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아가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프라이빗 라벨러라 그래가지고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업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자기네 이제 라벨을 달고 바이오시밀러가 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은 굉장히 내려갈 거예요. 근데 PBM이 이거를 가장 선호 의약품으로 출시를 하다 보니까 Q는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시밀러 개발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P를 좀 낮춰가지고 수익성을 낮추면서 Q를 증가를 하는 게 우리 수익성에 얼마나 큰 이익이 될 거냐. 이제 박리담이네요. 요거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를 여러 가지로 따져본 다음에 그런 전력들을 가져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처음으로 나왔던 사례가 휴미라였고요. 휴미라는 3대 PBM이 모두 프라이빗 라벨러를 계약을 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랑. 그리고 이제 스텔라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암제에는 프라이빗 라벨러랑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이제 3대 PBM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이제 전략들을 가져갈지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고요. 아직 국내 기업 이제 스텔라라를 출시를 하는 셀트리온이나 아니면은 동아이스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향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있고 수익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지면은 이러한 이제 새로운 이제 시장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에 빨리 이제 어댑트 하는 게 네.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하냐, 이게 빨리 이것을 규제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조금 이제 미래적인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2025년도에 가장 주목하는 종목, 기업 있다면 혹시 공개 가능하십니까? 저는 사실 2025년도 전망에서는 SK 바이오팜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았어요, 작년에. 네, 실적도 좋았고, 네. 조정을 받기 전까지는 주가 추이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SK 바이오팜 2025년도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요, 2024년도가 BEP 도달을 하고 흑자 전환을 해왔다면은 2025년도는 정말 우리가 신약을 미국에서 직접 하는 사업 모델의 수익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게 못 봤던 사업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해서 라이센싱 아웃을 하는 모델은 이미 뭐 유한양행이나 아니면은 플랫폼 기업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테고, CDMO랑 바이오시밀러도 많이 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팜이 하는, 그러니까 자체 신약을 미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사업 모델은 거의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바이오팜이 유일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뇌전증 시장에서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효능 측면에서 가장 높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트 인 클래스 약물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의사들의 처방에 그러니까 처방의 유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효능이 좋다 보니까 환자들한테 쓰고 싶은 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처방 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방전 수도 작년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었고 2025년도에도 그게 지금 줄어들 거라는 근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TRX, 그러니까 뭐 처방전 증가 추이는 지속적으로 이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신약을 직판을 하는 거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SK 바이오팜이 깔아놓은 직판망은 고정비성 판관비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고정비성은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이제 따라서 증가를 하지 않고요. 매출은 TRX가 증가를 하면서 계속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약가는 매년, 신약의 약가는 매년 거의 4%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탑라인은 계속 성장을 하는데 판관비는 유지가 되면은 그게 이제 영업 레버리지로 나타나는 건데요. 그렇죠. 사실 영업 레버리지는 이렇게 신약을 직판하는 기업이 아닌 이상 보기 되게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2025년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SK 바이오팜을 가장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판로를 얼마나 많이 깔아놨냐가 좀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에필lep시라고 하는 이제 뇌전증 시장은 미국에서
효율적인 직방망 구축이 가능해요. 왜냐면은 이제 에필렙톨로지스트라고 하는 뇌전증을 전문적으로 보는 의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막 자가면역 질환이나 이제 온콜로지스트와 같은 정말 많은 의사를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과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직방망 구축도 가능하고 TRX도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처방 추이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성을 우리가 높게 점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이제 2025년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SK 바이오팜 영업이익이 정말 계속 좀 추세 상승을 나타낼 수 있을지 지켜보고요. 그 2025년도에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께 이것만은 꼭 좀 지키자. 이 키워드는 정말 중요하다. 이런 거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단연히 트럼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를 지나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저희 섹터의 악재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악재이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커져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든 행정부는 하는 게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IRA를 확대를 할 것이고, 메디케어 뒤에 약가이나 대상 의약품을 확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CA라고 하는 오바마 케어를 더 이제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는 이제 그런 정책들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정책들을 할 건지가 비교적 뚜렷하게 보였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 기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의료 정책을 가져갈지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해소가 되면은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 그러니까 뭐 저희 국내 섹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XBI와 같은 지표들도 충분히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이제 정책이나 그 다음에 이런 움직임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베스트 인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막 섹터를 전반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이벤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항암제의 역사를 보시면은 표적 항암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항암제가 나오면서 섹터가 굉장히 큰 폭으로 시장을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벤트들은 거의 굉장히 긴 시계열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가 처음 나왔던 게 2000년대 초반이고, 면역 항암제가 처음으로 나왔던 게 201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10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는 비만 치료제도 GLP-1이 나온 다음에 그게 비만 적응증으로 확장을 할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기 트렌드는 긴 시계열로 봐야 되니까 조금 당장 이제 올해에 섹터가 굉장히 큰 폭으로 아웃퍼폼할 이벤트는 없지만, 베스트 인 클래스 약물들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개발과 이제 점진적인 발전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비만 치료제던 아니면 이제 ADC와 같은 항암제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엣지를 가지고 베스트 인 클래스 포텐셜을 갖는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리가킨바이오도 그렇고, 사실 알테오젠과 같은 경우에도 할로자임이 먼저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사업 모델을 구축을 해놨고, 그것보다 더 넓은 이제 사업성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업 모델을 더 발전시킨, 어떻게 보면 베스트 인 클래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내 업체들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이제 그런 이제 종목들 위주로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와 베스트 인 클래스 이 두 가지 키워드 주목하시면서 2025년도 제약바이오 산업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지식과 또 전문적인 시선으로 여러 가지 기업들 분석도 해주시고 또 산업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 오늘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IM증권 제약바이오 섹터 장민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